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뜻밖의 한국 랭킹은 2. 한국 때문에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 3. 사우디, 한국의 유전 양도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5년 아시아의 급무상할 나라 베스트 7은 아시아의 7마리 용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IMF는 매년마다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2020년도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전 세계가 온통 빨간색으로 나타났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풀린 양적 완화의 자금이 전 세계를 초록색으로 물들였으나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만 홀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시 상황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리비아 등의 전시 상황 국가들 그리고 뒷졸트 위기를 맞은 스리랑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성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저성장 역성장의 위기가 영국, 독일 등을 엄습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3년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나라들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독보적인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공급망 기지가 빠르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 실질 GDP 성장 2025년도 예측치를 살펴봤을 때 어느 나라들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자료에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마카오 8.6%. 마카오는 지난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여행 제한 상황을 겪은지라 2025년에는 폭발적인 경제성장 예측치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58.9%의 성장률을 보이며 단연 세계 1위의 실질 GDP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 7.1%.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중국령이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다릅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이 인구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빈곤층에 시달리는 나라가 연성장률이 7%가 나오는 빠른 개발도상국이자 산업국가로 번모하고 있는데 세계의 의류공장이 사실상 방글라데시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에 집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위 베트남 6.8%. 베트남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9,700만 명이 인구대국이며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국가적 정체성도 중국과 여러 차례 전시 상황을 겪어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여전히 몰리고 있고 그중 핵심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금융이 베트남에 들어가야 베트남의 경제 성장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 월간의 우방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 퉁 경쟁국들의 여러 방해를 잘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캄보디아 6.4%.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좀 더 선진화 속도가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불과 1,659만 명밖에 되지 않고 소득 수준은 매우 낮으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양 국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다면 베트남 혹은 이웃한 태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토의 면적도 적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아직 캄보디아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 우려시 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6.2%.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가 연 성장률 6.2%를 기록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도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패권을 갖게 된다면 거꾸로 서방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방글라데시 혹은 동남아시아의 기타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가 확실한 반중국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된다면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뛸 수 있습니다. 6위 필리핀 6.1%. 필리핀 역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 중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무려 1억 명이 넘어 일본과 대등한 섬나라 인구대국입니다. 필리핀은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갈등을 통해 빠르게 서방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교역과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나라이며 많은 교민들이 있는 나라인 만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필리핀의 중산층 사회가 두터워지게 되면 한국의 가전 자동차 건설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잠수함, 전투기, 전함 등을 수출하는데 최적의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7위 몽골 6%. 세계적으로 석탄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와의 갈등까지 생긴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외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의 GDP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확실한 친서방 라인에 서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전 대통령이자 유력 인사 차이아김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미국, 한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서방 행보는 몽골 내 달러화 한국 원화의 유통량을 증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부탄 5.4%. 부탄은 인구가 7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탄도 마카오와 비슷하게 관광국가입니다. 2020년 부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으나 관광대국인 마카오와 비슷한 현상으로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탄은 원래 매우 폐쇄적인 나라였으나 영국에서 공부한 젊은 왕세자 부부가 국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마치 스위스와 같은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관광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부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부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부탄 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1위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한국도 부탄과의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9위 네팔 5.2%. 부탄과 인접한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입니다. 인도 중국 국경 사이의 산악 국가로서 현재 중국에 많이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철도 연장의 대상 국가가 되었으며 당초 인도를 통한 서방 국가 협력을 가속화하려 하였으나 네팔이 점차 친중국 노선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네팔의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네팔에서 반중국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외교 매체 디플로매지에서는 중국이 네팔에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친서방 달러 자금을 받기 위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위 인도네시아 5%.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 중입니다. 수많은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인도네시아를 패권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상당 광물이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인도네시아의 자원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11위 말레이시아 4.4%. 말레이시아는 뜻밖의 첨단 산업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장치 중 하나인 전자집적회로 EIC를 만들고 있습니다. IMF의 통계치가 아닌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체 발표에 의하면 전년 대비 8.7%의 초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최고 성장률로서 말레이시아의 내수 경기 확대가 이어지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견실하면서 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 및 전자제품 시장에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산 EIC 전자 집적 회로의 생산은 말레이시아가 주요 첨단 국가로 떠오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위 중국 4.1%.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믿을 수 없다. 리커창 중국 부측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중국의 GDP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 20%를 돌파하여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양산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무동산 경기 부양책인데 집을 공급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위 라오스 4.1%.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42만 명의 나라로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는 현재 중국의 1대1로 대상국가입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밀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들어 중국의 남방 해상 출로의 주요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 측에서는 메콩강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미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큐를 아우르는 메콩강 경제권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달러 경제권 구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라오스는 중국 위안화 패권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달러화 패권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4위 태국 3.3%. 태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업의 나라 경제가 외존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에 달합니다. 15위 홍콩 2.9%. 15위부터는 선진국 경제들이 나타납니다. 홍콩은 이전 9%로 선진국 중에선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실패한 이후로부터는 많은 서방 자본들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는 홍콩에서도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6위 스리랑카 2.6%.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 1대1로의 핵심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황당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EDCF 자금을 지원받고 만들어지는 한반토타 행정타운과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리랑카가 과거와 달리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큰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17위 미얀마 2.5%.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비선진 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군무 쿠데타 사건의 여파로 홀로 마이너스 17%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28년에는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위 싱가포르 2.5%. 18위부터 21위까지는 전부 선진시장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자들이 탈출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세금이 낮고 다양한 국제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갈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위 한국 2.3%. 아시아 선진시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로 한국이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 2025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 자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따른 부분적 반사 이익을 한국이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의 최대 경쟁자는 대만인 상황인데 대만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대체하게 될 나라는 한국뿐이며 또 방위산업 물품을 대만과 인접 국가인 필리핀 등 우방국에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방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 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한국의 GDP 성장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20위 대만 2.2%. 대만은 한국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대만 반도체사의 큰 투자자였으나 양안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만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이 양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대만 정부가 중국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의 정부일 수도 있고 남중국 일대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위 일본 0.6%. 일본은 가장 낮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저이자 저임금 정책은 결국 일본의 경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수출은 활황세가 이어지겠지만 임금의 수준이 낮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선진 경제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서방 진영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일본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저 낮은 금리 정책은 일본 엔화가 아시아 경제에 활발하게 유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일본 엔화 차관을 중심으로 ODA를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인 동남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일본의 많은 경제 원통력은 이러한 해외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으로 국가에 꾸준하게 외화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내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 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 라며 IRA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밑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 파쇄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에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진류와 경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T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EOT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비웃음을 사며 아무런 외교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저자세로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는 사우디가 보유한 유전 중 하나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며 한국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 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 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 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쇼크지 암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위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매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산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에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품 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알하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큰 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알 한화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대공화기 BOE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4억 6천만 리알 한화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외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의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입니다. 백일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 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 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시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 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 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 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 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 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쉘 위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